전라감영에 있었던 호남의 수뇌부. 동학농민군은 이곳 전주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세가 오른 동학농민군.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동학농민군은 전주성 입성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황토현에서 농민군이 승전했다는 것은 농민들로서는 엄청난 사기가 올라간 거고, 또 그리고 조선왕조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창피한 노릇이고, 왕권과 이 지방 관찰사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농민군의 사기와 기세가 워낙 강성하니까 결국은 전주성 점령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전주성 점령도 관찰사를 비롯해서 관료들이 성을 다 비워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봄, 가을 전체 과정에서 농민군이 온다 그러면 수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리고 그 밑에 아전들이나 싹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텅 빈 관할을 점령하는 거죠. 사태를 수습하리는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이었습니다. 김학진이 그 전라감사로 이제 임명된 게 그 4월 18일이에요. 예, 그날 그 고종이 어떤 지시를 하냐면은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그 조사하라는 또 지시도 같이 내려집니다. 그러다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부임하는 날 그 고종을 그 아연했을 때 김학진이 그걸 요구해죠. 정권을 나한테 달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편의 종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이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김학진이 이제 전라감사로 이제 부임했을 때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동학군이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자 조선 조정은 이들을 진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데요. 위기감 속에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주성을 점령할 정도로다가 항의를 했다면은 왜 그러는지, 저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특히 이제 당시 실권자인 민비가 아니다 이거야. 저것들은 다 무지랭이들이고 저것들은 없애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해갖고 그거를 자기 측근 누구를 시켜갖고 청나라에 보내게 한다고. 청나라 군대를 파견시켜달라.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조선. 이 요청은 또 다른 사태를 유발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을 마무리하면서 소위 우리가 공동 출병권이라고 청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하면 상대국에 반드시 알리기로 돼 있었어요.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맺은 텐진조약.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되 이후 파병을 하게 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려 공동 출병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양대 강국의 싸움에 조선은 혼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농민군들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봉기를 했잖아요. 봉기를 하면 당시의 지배층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때
민비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도 다시 이모의 치욕은 당하기 싫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당한 치욕을 다시 당하기 싫다. 이게 나라를 잃어도. 이때 나라는 누구 거죠? 자기 거라 생각이. 그렇지. 내 거니까. 내 나라를 잃어도 이모의 치욕은 당하기 싫다. 그래서 청나라군을 부르면 일본군이 온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렀잖아요. 아니 제 나라 백성을 죽이라고 남의 나라한테 군대 요청하는 그게 제정신 정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외적이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화의를 시도합니다. 청나라와 일본군의 개입으로 국가의 안녕을 위협받을 수도 있었기에 전봉준과 김학진은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김학진의 입장은 약간 그 보수 수구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당시 농민군들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것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동학농민군은 12개의 안을 담은 패정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신분제 철폐와 과부의 재가 허용, 탐관오리 징벌과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주 화약 체결 이후 동학군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집강소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대도소는 전라관찰사의 집무실, 선화당에 마련됐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전봉준은 전라 가명 안에 전라 좌우 대도소라는 동학농민군 그 최고 본부를 가명 안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민중의회가 전주 가명 안에 설치된 겁니다. 전라도 지역 53개 군현에 설치된 집강소. 그중 이곳 김제 원평 집강소만이 남아 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염원이 담긴 공간 집강소. 관과 민이 하나 된 역사상 최초의 민정기관 집강소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직접 참여해 패정개혁을 실현한 주민자치기구 집강소.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결정을 했죠? 이렇게. 대통령. 그렇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사회가 조선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닌 그 절대다수라고 하는 90%의 초점을 맞춘, 다시 이야기해서 집강소의 행정 책임자가 집강인데 집강도 농민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집강이 노예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당시 최하층에 속한 백정 동록계 소유의 집이었는데요.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동록계가 기증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신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인격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실현해 준 곳입니다. 어떤 제도가 있을 때 누구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왕권 강화거든요. 또는 만약에 왕권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양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체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수혜자를 농민 그리고 천민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점을 오늘날 그 지방자치랑 보게 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누구를 수혜자로다 두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들로도 볼 때 동학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집강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시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94년 6월 21일) 새벽, 일본은 급기야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침소로 난입해 고종을 인질로 잡은 뒤에 조선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식민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식민지는 누가 해야 하냐? 당시에는 홋카이도가 그 일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뭐 이런데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대만 여기를 차지해야 하지 않냐? 이걸 정한론이라고 하는데 정한론에 의해서 이제 조선을 차지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조선에서 영향을 일단 높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프로젝트인 조선 정부를 이제 점령을 하는데 결국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기습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으로 결국 대원군을 끌어들입니다. 당시 그 일반 인민들도 그렇고 동학농민군들도 그렇고 가장 그 믿고 지지했던 그 정치 지도자가 대원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군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다. 우리는 그야말로 조선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내정 개혁은 조선의 독립, 조선의 앞날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해달라. 결국 이제 이 말에 그 대원군도 넘어갑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이 전해지자 반외세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당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은 일본군 침략에 대항하는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천명이여, 기포하시오. 해월의 기포 명령 후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동학군민혁명. 그리고 한 사람.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가 이제 어린 나이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어린 나이 때 과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자기 신분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좀 뭐 희망이 없으니까 좌절한 기운에서 말하자면 이제 동네 그 뭐 건달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보부상이 너 세상을 왜 이렇게 헛사냐? 그러니까 이 백범이 아이 나 지금 희망이 없다. 뭐 이를 살다 뭐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요 건너편에 가면은 오응선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진짜 하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분을 가서 한번 찾아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범이 오응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이 이제 처음 보니까 넙죽 인사를 큰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도 따라서 맞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범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때 17, 뭐 18 이때였는데 아유 어르신 이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동학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응선 씨의 그 주선으로다가 바로 입도를 해요. 그게 백범이 동학에 들어간 계기예요. 그래서 백범은 비로소 거기서 사람이 진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존재인가라는 걸 새삼 깨닫고 열심히 동학 수련을 하죠. 10대 어린 나이에 동학에 입문한 김구는 교주 최시영을 만나 황해도 팔봉의 접주로 임명받게 됩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평안도, 함경도까지 가을 봉기 때 확대가 됐고 황해도는 해주성이 점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점령된 거는 전주성하고 해주성 두 군데거든요. 물론 이제 백범은 해주성 공격하는데 이제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이제 소년장수. 그때는 이제 백범 김구가 아니고 이제 김창수, 본명 김창수였어요. 그래서 소년장수 김창수 또는 애기 접주, 가장 어린 접주였으니까. 근데도 열심히 이제 그 포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접주 타이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백범은 동학과 깊은 인연을 맺고 어떻게 보면 그의 어린 나이 때 백범의 그 민족의식 또는 민족주의 사상은 동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과 최시영이 이끈 북접이 척의 양의를 내걸고 다시 한번 결기를 다짐한 그해 호남의 농민들은 전라도 삼례에서 뭉쳤습니다. 길이 사방으로 트여 들고 나기 편했던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군과 군량미를 실어 나르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양을 향해 가던 이들은 전라도에서 충남 공주로 가는 길목 우금치에 들어섰는데요. 고개를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치열한 공방전. 그러나 엄청난 전력 차이로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전투였죠. 한마디로 피해 그 전투였죠. 어쨌거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공주 감영을 장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금치 고개를 넘어야 했고, 이때 이제 동학농민군의 그 무기는 주 무기는 화성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거리가 워낙 이제 짧기 때문에 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래식으로 이제 그 칼이나 또는 죽창 가지고 싸우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 반대편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주 무기가 스나이더 소총이라고 신식 무기예요. 이거는 1분에 10발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발을 쏴도 이게 열이 안 나가지고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성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발 총을 쏘게 되면은 총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쉬었다 해야 돼요. 그건 뭐 1분에 한 발 잘해야 쏠까 말까 하고. 공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구성한 농민군이 10,000명이 있었는데 한 번 전투하고 나니까 3,000명으로 줄고 또 다시 한 번 전투하고 나서 점거하니까 500명으로 줄고. 신식 무기 앞에서 낙엽처럼 쓰러져간 농민군.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자비 없는 총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과 또는 그 당시 지배 세력인 양반, 왕, 이 두 세력과 백성이 싸우는 과정에서 죽고 죽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역사가 그리워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내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옆집 아저씨 데려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사건이죠. 관군과 일본군의 추격 끝에 붙잡힌 해월 최시영. 그에겐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부하의 밀고로 붙잡힌 전봉준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목 놓아 외친 새날의 꿈은 저물지 않았습니다.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서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충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서학의 반대가 아니에요. 서학으로부터 들어온 충격을 집권 세력이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한반도 땅을 지배했던 지배자들이
담론을 독점해 왔단 말이에요. 담론을 독점해 왔는데 그 서학이 들어올 때 이들이 담론을 독점해서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미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새로운 충격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주체가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동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동학 농민군들의 앞서 있는 지식인들이 이게 받아들일 거라고 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양반들도 천주교도 쉽게 말하자면 서학을 받아들이잖아요.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란 말이에요. 한 변화의, 그러니까 세계가 막 거대한 충돌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 충돌의 시기에 오로지 이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라 함은 더 이상 백성이 통치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발언권을 갖는,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스스로 말하는,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걸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력,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 정점에 동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군의 함성은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져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되어 굳건히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평등을 부르짖었던 동학의 정신은 3.1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3.1 혁명은요,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야. 왜 그렇게 보냐면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접주들이 민족대표 33인에 9명이 있어요. 9명 중에 천도교 대표가 15명인데 15명 중에 9명이야.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의암 손병희 선생이 만들었다는 그 공약 3장,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이 세 가지는 동학농민혁명의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100여 년 전 동학농민군이 남긴 기록물이 4.19 혁명 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29년 전 이 땅의 민중들이 남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도 결국은 당시에는 엄청난 국가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았지만, 그래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인류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는 것. 특히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민관협치기구 집강소는 19세기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실험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이 집강소 부분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고 관련 기록물이다. 왜냐면 그거는 뭐 그 민주주의의 어떤 담론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세계인들이 공유할 그 가치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시작.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헌법은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특징이라면 일반 국민은요,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권력자, 그것도 최고 권력자. 헌법의 기원은 동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후보를 한 5가지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신정병 때 정강 14조, 또 동학농민혁명에서 폐장계약안들, 또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 또 독립협회 활동 때, 만민공동회 활동을 했을 때 그 헌의 6조, 또 대한제국 때, 대한군국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국민주권주의라든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느 정도 충실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3.1운동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2개 정도, 헌의 6조 그리고 폐정계약안, 요게 우리 헌법의 원형으로 볼 수 있겠다. 그 폐정계약안이 그 헌의 6조보다 한 4년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최초
우리 헌법의 어떤 최초의 원형은 패전개혁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학의 이념은 헌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이 인간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이다. 하늘이야말로 정말 존엄한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귀천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 하늘과 같이 존귀한 존재다. 이것보다 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까요? 동학농민혁명은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을 거예요. 저는 동학농민혁명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했는데. 131년 전 새로운 세상을 위해 외쳤던 동학농민군의 함성. 국민이 주인이라는 외침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평화적으로 집권 최고 권력자를 탄핵합니까? 2번이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예요. 힘의 원천이 저는 뿌리가 기본적으로 각각되는 3.1 독립만세운동 그리고 그 3.1 독립만세운동의 모든 뿌리는 동학이에요.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그런 그 평화, 자유, 인권, 생명의 가치는 지금도 우리의 과제잖아요. 한강 작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과거는 현재를 구할 수가 있다. 결국 현재를 구하는 그 길은 과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읍시는 혁명도시 이상 확립을 위해서 고부관할을 복원해야 되겠고요. 만석고를 비롯한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이를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역사,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 다 같이 살고 서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날의 외침. 용기 있게 외쳤던 민중들의 함성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위대한 혁명으로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